Кто бы ни пытался помешать, должны знать, что ответ России буде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ым и приведет вас к таким последствиям, с которыми вы в своей истории. Putin is the aggressor. Putin chose this war, and now he and his country will bear the consequences. Захисникам, слава нашим захисницям.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이 끝난 지 불과 나흘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곽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목요일이었죠.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네, 러시아가 그저 위협에 그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말 그대로 전격적인 침공에 나섰습니다. 미사일 공격 이후에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남부, 북부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 쏠려 있을 무렵인 지난 24일 새벽 6시, 러시아 순항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내리꽂혔습니다. Кто бы ни пытался помешать нам, должны знать, что ответ России буде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ым и приведет вас к таким последствиям, с которыми вы в своей истории. 북쪽의 벨라루스에서 러벨 연합군이 밀고 내려왔고, 남쪽은 크림 반도를 통해 러시아 해군의 상륙 작전이 감행됐습니다. 북동부 도시 하르키우,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심지어 폴란드에 가까운 서부 도시 리비우까지. That's a missile. That's a missile. 러시아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잠수함 미사일 등 가공할 첨단 미사일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가 이날 16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과감하고 허를 찌른 기습에 우크라이나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초기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의 육상 군사시설 83곳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전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우크라이나의 공군 기지와 군사시설이 초토화됐고, 항공망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무주 공산이 된 우크라이나의 영공은 러시아의 수호의 미그 전투기들이 뒤덮었습니다. Сьогодні від вас, від кожного з вас потрібно спокій. По можливості залишайтесь, будь ласка, вдома. Ми працюємо. Армія працює. Працює весь сектор безпеки і оборони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목격됐고, 침공 첫날에만 군인과 민간인 13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라루스에서 키예프까지 러시아군은 속도전을 위해 위험 지역인 체르노빌 원전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주력 전차인 T-72를 앞세워 수도 키예프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전투 헬기 200대를 동원해 키예프 외곽 호스토멜 공항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сновные силы воздушно-десантных войск, тем самым обеспечив блокирование города Киева с запада. 러시아 MIA 수송 헬기로 호스토멜 공항에 투입된 러시아 공수부대원들은 곧바로 키예프 점령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키예프 점령이 첨단 작전 개념인 신속 결정 작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빠른 선제 공격으로 적 중심부를 타격한 뒤 충격과 공포를 유발하고 전쟁을 조기에 종식한다는 개념입니다. 전쟁 양상 자체가 늘어지게 되고, 그러면 점점 국제적 비난은 올라갈 거니까 어차피 그 국제적 비난 감수하고 들어갈 바에는 그 사방에서 들어가는 게 낫다. 주로 요충지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봤을 거예요. 그러나 속도전을 앞세운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은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포격으로 민간 아파트가 파괴됐고, 길거리엔 흉측하게 찌그러진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군사시설만 타격하겠다던 러시아군이 실제로는 민간인 지역을 공격한 겁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파악한 민간인 사망자는 25명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약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290만 명의 키예프에서 양측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어 무고한 인명 피해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Сталося попадання у житловий будинок та попадання між 16 та 21 поверхами. 탱크를 타고 지나가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향해 어린 아이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신혼여행 대신 총부터 집어들어야 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박혀있는 미사일이 군사시설만 공격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을 입증합니다. 전쟁이 불러온 비극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전투기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 폭격을 받은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어디로든 도망쳐야 합니다. 다급한 시민들은 우선 폭격을 피할 수 있는 지하시설에 몸을 숨겼습니다. Не хочу, чтобы я умирала. Хочу, чтобы быстрее эт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지하철역은 거대한 방공호가 됐고 운행을 멈춘 열차 안에도 사람들이 빼곡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총동원령을 발표해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군에 입대하게 된 아빠는 어린 딸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인접 국가로 넘어가는 피난 행렬도 급증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서 취재 중인 이용주 특파원으로부터 현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국경지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된 뒤로 이 국경지대의 상황,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사실 러시아 침공 이전까지는 어찌 보면 좀 평온한 일상이 반복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러시아 침공 이후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경찰차 검문 검색 강화가 됐고요. 이 국경지대 들어가려는 차량 행렬이 저렇게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경 검문소를 오가는 차량들 통행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오는 피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피난민들의 지인들이 피난민들을 마중 나가기 위해 또 검문소로 몰리고 있거든요. 지금 피난민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혹시 반대로 우크라이나 영토 안으로 들어가는 시민들은 없습니까? 저희가 좀 신기하게 봤던 건 도보, 걸어서 우크라이나로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검문소 도보 통행로를 지켜보니까 걸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인파는 뭐지? 생각에 들어가는 시민들을 붙잡고 왜 들어가는지를 물어봤는데 대부분 남성들이었거든요. 그분들 대답은 러시아가 쳐들어오지 않았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중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국가 그 총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원령에 응해서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지금 전방위적 공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애초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 때만 해도 설마 그렇겠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겠냐.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서쪽 국경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전쟁 위기,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설마 전쟁을 하겠냐, 안 그럴 것이다 라는 대답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의 침공이 이루어지자 사람들은 한마디로 패닉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부, 중부, 남부, 사방에서 러시아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쪽 서부 국경 쪽으로 피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웃 나라들이 난민 수용에 나섰지만 침공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도운 우방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에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시설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가 도발할 우려가 있고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방공 무기가 없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최신 미사일과 전투기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나토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직접 파병에 선을 그었습니다. Our forces are not going to Europe to fight in Ukraine, but to defend our NATO allies and reassure those allies in the East.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싸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과 나토의 병력은 폴란드, 루마니아, 독일 등 주변 국가에 배치됐을 뿐입니다. 단 하나의 동맹도 없는 우크라이나는 결국 16세에서 60세 남성들을 대상으로 총동원령을 내리고 외로운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Захисникам, слава нашим захисницям. Слава Україні. 남부의 작은 섬 즈미니 국경 수비대 13명은 러시아군의 회유를 단호히 거부하고 버티다 전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병 볼로디미로비치의 영웅담도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러시아 탱크 부대를 막기 위해 헤니체스크 다리와 함께 자폭해 우크라이나군이 방어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특히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까지 소총을 들고 나섰습니다. Do you think you can hold out? Forever. I think that Putin never will catch Ukraine, despite no matter how many soldiers he has, how many missiles he has, how many nuclear weapons he has. 러시아군의 제거 목표 1순위인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전지대로 피신시켜주겠다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Я тут, ніякої зброї ми не складемо.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 нашу державу.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에 속전속결하겠다던 러시아의 전략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침공 사흘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잠시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협상 결렬 후 러시아는 다시 키예프에 총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키예프의 아파트를 비롯한 민간 시설까지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병 모집에 남녀노소 수천 명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Изготавливаю алюминиевые окна, алюминиевые конструкции для больших домов. Ну, сейчас мне надо будет воевать.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 때문에 키예프 등 북부에서 러시아군이 사흘째 고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키예프를 점령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게릴라전 등 거센 저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지면서 푸틴 대통령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옛 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욕이 어디까지 뻗칠지 정말 걱정입니다. 네, 전쟁은 그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죠. 사실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미국이 공개 경고를 보냈고 또 우크라이나 바로 옆 폴란드에 파병까지 했는데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네, 침공이 시작되자 미국은 즉각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고강도 제재지만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당장 멈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공습 전인 지난 21일 1시간의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쏟아냈습니다.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од предлогом учен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краины практически постоянно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военные контингенты стран НАТО. А вступление Украины в НАТО – это прямая угроза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였고 러시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배신하고 친서방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빠른 확장입니다. 1999년 동유럽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나토 회원국이 됐고 2004년엔 라트비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이 2009년 이후에도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와 북마케도니아가 차례로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나토에 둘러싸인 러시아의 안보 불안은 극대화됐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하려 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나선 겁니다. Первое – это недопущение дальнейшего расширения НАТО. Второе – отказ от размещения альянсом ударных систем вооружений на российских границах. 러시아의 과감한 군사 행보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기획된 겁니다. 구소련 붕괴로 약화됐던 군대를 재정비하고 징병제와 함께 모병제를 도입해 직업군인 중심의 현대화된 군대로 탈바꿈했습니다.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2,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언제 어디서든 핵자원을 전개할 수 있는 육해공 전략 핵무기, 여기에 미국보다 많은 핵탄두 6,200여 기가 더해져 가공할 군사 강국으로 재무장한 겁니다. 튼튼한 군사력을 키워서 힘으로만 우리가 우리에게 이걸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얼마든지 푸틴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군사력을 증강시킬 만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 드는 막대한 돈은 에너지 자원 수출로 충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출 세계 1위이자 세계 3대 산유국입니다. 마침 2000년 푸틴의 집권 이후 고유가 시대가 열렸고 푸틴은 에너지 자원 수출로 쌓인 막대한 부를 군사력 강화에 쏟아부었습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이빨 빠진 호랑이란 조롱을 받아왔던 러시아가 다시 군사 초강국으로 부활한 겁니다. 푸틴이 2000년도에 집권했는데 집권 이후에 운이 좋게 유가가 올라가지고 경제가 고도 성장을 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브릭스의 일원으로서 러시아가 회자되기 시작을 했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는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는데 차근차근 준비를 마친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러시아의 돈줄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러시아로 들어가는 첨단 제품을 차단하고 대형 은행, 나아가 푸틴과 측근들의 해외 재산도 동결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 간 거래가 이뤄지는 시스템, 이른바 스위프트망에서 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러시아 은행을 통해서 그 무역이나 뭐 금융 결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다 이제 원천 봉쇄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경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This is going to take time. It's not going to occur. He's going to say, "Oh my God, these sanctions are coming. I'm going to stand down." 애당초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우크라이나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1년 소련 연방에서 독립할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세계 4위. 옛 소련이 남기고 간 핵탄두 170여 개를 가진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서방의 경제 지원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1994년 맺어진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입니다. 핵을 내놓는 대신 독립과 안전은 미국과 러시아, 영국이 보장해준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번 침공에서 보듯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손을 놓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빼앗기자 러시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토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속에 2019년엔 나토 가입을 헌법에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걱정한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의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대국의 힘이 없으면 강대국 의세에 휘둘리고 국익이 침식당하고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는 아주 냉철한, 냉혹한 국제정치적 현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 아니겠어요?
전장은 우크라이나지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건 결국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담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외국이 간섭할 경우 즉각 보복하겠다며 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쉽게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I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we've made in the past. Mistake of staying and fighting indefinitely in a conflict that is not in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갑작스런 철군 결정으로 열흘 만에 수도 카불은 다시 탈레반에 함락됐습니다. 미국에 협조하던 현지인 상당수는 그대로 탈레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अफगानिस्तान में हमारे पीढ़ियों से रह रहे थे इस तरह हालात जो एक हमने नहीं देखा तो जो आप देख रहे हैं उधर 이 과정을 지켜본 서유럽 국가들, 즉 나토를 통해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미국의 동맹 보호 의지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그냥 물러선다면 미국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자칫 미국 중심의 굳건한 서방 동맹 체계도 패권 국가 미국의 위상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쟁 개입을 반대하는 미국 내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잃어버린 신뢰, 지도력을 여기서까지 그냥 넘어가면 더 완전히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신뢰와 지도력이 유럽, 나토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훼손될 수 있다,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 이달 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조심스럽게 핀란드와 해법을 내놨습니다. 2차 대전 이후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던 핀란드가 선택했던 길입니다. 당시 핀란드는 소련을 위협하는 나라에 영토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고 나토에도 가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련은 핀란드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정 불간섭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법으로 등장한 핀란드와는 우크라이나 역시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교류할 수 있는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겁니다.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돼버린 우크라이나. 마치 100여 년 전 대한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는 것,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의지, 그 중요성을 새삼 뼈저리게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 질서 차원에서도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부딪히는 양상이지만 그 뒤엔 또 하나의 강대국,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맞설 나토의 핵심 국가는 독일. 그러나 독일은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러시아가 아말 유럽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잠시 중단하자 유럽의 가스 가격은 9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구소련의 정보기구인 KGB 출신으로 전략가인 푸틴은 바로 이 점을 노려 지금 이 시기 군사를 움직인 겁니다. 지금이 그 겨울에 난방 에너지 수요가 많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은 4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그러면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가스를 줄이게 되면 결국은 손해보는 건 유럽 아니겠어요? 겨울을 택한 거겠죠. 그게 좀 약발이 먹히는 거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행렬에 독일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침공이 본격화되자 독일도 결국 행동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최대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러시아에서 발트해 해저를 지나 독일에 이르는 1200km 길이의 노르트스트림2에는 우리 돈 약 13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러시아 저지를 위해 독일이 국책 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린 셈이지만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서유럽 전역이
러시아산 자원 대란을 겪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경제 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2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이 러시아와 견고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자칫 경제 제재 자체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주 폐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외교적 보이콧을 단행했을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흔쾌히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22년 14년의 시차를 두고 베이징에서 열린 여름과 겨울 올림픽에 모두 참석한 해외 정상은 푸틴이 유일합니다. 이번에 이제 외교 보이콧 등등을 해가지고 적지 않은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그 고생을 했는데요, 중국이. 근데 뭐 다행스럽게도 뭐 개막식에 뭐 푸틴 비롯해가지고 몇몇 정상들이 참여하면서 좀 성황리에 맞췄죠. 중국 시진핑 주석도 푸틴 대통령을 깍듯이 대접했습니다. 특별히 단독 오찬을 잡아놨음에도 푸틴이 입국이 늦어져 약속이 깨질 뻔했지만 군말 없이 만찬으로 변경해줬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통산 38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하게 맺고 있는 양국 간 밀월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푸틴과 38번째 정상회담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 때는 사회주의 형제국가라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소련이 형이었고 중국이 동생이었는데 이제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반미 반패권 연대로서 형제국가인데 이제는 중국이 형이 되고 러시아가 이제 동생이 된 것이죠. 지난해 우리 돈 약 2경 원의 국내 총생산을 기록한 경제대국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100억 입방미터 규모의 천연가스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И в 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сделан еще один шаг вперед. Я имею в виду новый контракт на поставку газа в Китай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по 10 миллиардов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향후 30년간 러시아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계약으로 1,175억 달러, 우리 돈 약 140조 5천억 규모입니다. 中国政府的立场是，我们认为制裁从来都不是解决问题的根本有效途径。中方一贯反对任何非法的单边制裁。 중국이 위기에 러시아를 도와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 반도를 침공해 빼앗았을 때도 미국과 서방은 즉각 러시아에 대규모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바로 그때 중국은 러시아와 대규모 가스 공급 체결 계약을 맺으며 푸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당시 중국이 사들인 러시아 가스는 약 4천억 달러, 우리 돈 478조 원 규모였습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2달 만의 일로 고강도 경제 제재의 효과는 퇴색됐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움직임을 보이자 서방은 다시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진핑과 푸틴은 올림픽 개막식에서 만나 대규모 가스 계약을 또 체결한 겁니다. 러시아는 이 계약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 압박 국면에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중국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을 확보했다는 점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양국이 누리는 경제적 효과 그 이상입니다. 또 유럽에서 러시아를 견제했던 미국과 또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을 이러한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더욱 공고히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즉 가스관 사업과 중러의 경제적 협력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이런 전략적 이익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하나의 중요 요인으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심의 1극 체제에 맞서
다시 손을 잡은 중국과 러시아. 천연 가스라는 에너지를 매개로 단단해진 양국 간 협력은 군사적 분야로까지 확장되며 신냉전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거의 모든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 같이 서로 지원해주고 같이 협력하고 심지어는 군사적인 연습까지 같이 하고 이런 단계까지 간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전인 지난달 24일엔 러시아와 중국이 아라비아해 서쪽 해역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소속 11,000톤급 미사일 순양함 바랴크호와 6,800톤급 대형 구축함 아드미랄 트리부치가 참여했고, 중국은 미사일 구축함 우름치와 지원함 타이후가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작년 8월엔 중국 닝샤오이족 자치구에서 중국 러시아의 전투기와 장갑차 10,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앞서 일부 해외 언론은 중국이 러시아에게 올림픽 기간만큼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제해달란 요청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푸틴은 시진핑이 준비한 축제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움직인 셈입니다. 이거 참 묘하네요. 러시아에 대해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이 나타나서 수백조 원짜리 계약을 안겨주는군요. 네, 두 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외교,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공동의 적,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거군요. 네, 특히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신냉전 체제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했습니다. 해안가로 돌진하는 보트에서 일사불란하게 내린 특수부대원들이 상륙작전을 전개합니다. 대만 상륙작전에 가상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는 대만과 미국을 향해 보란 듯이 이 영상을 SNS에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대만의 차이 잉원 정부는 그동안 F-16V 최신형 전투기를 구매하는 등 미국과 손잡고 중국의 위협에 맞서왔습니다. U.S. service members to help train Taiwanese troops? Well, yes. We have a wide range of cooperation with the U.S. 그러나 올림픽 기간에도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등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우크라이나 사태 못지않은 이유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 해협 문제의 유사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世界上只有一个中国，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这是无可辩驳的历史和法理事实。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선 유럽과 아시아 두 개의 전선에서 러시아와 중국이란 강국과 맞서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찌 보면 이신전심으로 서로에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은 이미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올림픽 기간 도발을 자제해왔던 북한은 오늘 동해상으로 또 한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8번째 도발입니다. 미국을 정조준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삼각연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미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북중러,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가 앞으로 상당 기간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노태우 정권 당시 북방 정책에 따라 소련과 수교한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120곳이 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매년 23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모스크바 외곽의 공장에서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리온과 팔도 등 초코파이와 도시락 라면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모두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력과 러시아, 양측이 충돌하는 중간지대에 놓여 있듯이 한국 역시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중간 지점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독자적인 길을 찾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서유럽 국가들과 우리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같이 이 국제적인 눈높이를 맞춰서 새로운 변화를 함께 추동해 나가야 됩니다. 그들도 아마 그런 한국 정도의 국력을 가진 국가가 같이 그런 협력과 그런 제안을 한다면 저는 호응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변치 않는 안보 동맹국은 미국입니다. 동시에 최대 교역국은 중국입니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여기에 러시아와 북한까지 얽힌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익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7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통 박수를 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줄 손님 한 분을 모셨죠? 저희 MBC 보도국에서 외교 안보 쪽들 또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권희진 기자를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도 진행자 저희 둘 그리고 박승규 기자 그리고 권희진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설마 그렇다고 전쟁을 푸틴이 하겠어? 이 정도로 할 줄은 몰랐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도대체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노린 겁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외신 같은 것들 다 찾아봐도 사실 답은 알 수 없다. 그렇죠. 푸틴만 알겠죠. 사실. 푸틴의 속을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동부 돈바스 지역 정도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이걸 통해서 어떤 레버리지를 삼아서 추가로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죠. 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격이 이루어졌고 푸틴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푸틴이 전쟁을 선언하면서 얘기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탈나치화를 하겠다 우크라이나에. 그렇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불능화하겠다 군사적으로. 탈나치화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드네프르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 동부로 나뉘는데요. 동부는 친러시아 세력이 많고 러시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푸틴이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 러시아 국적을 줬어요. 서부 지역은 친서방 지역이죠. 그렇죠. 푸틴은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 그 2014년도에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이 친서방 정권을 푸틴은 나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공격의 목표를 나치 세력을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나치 세력은 뭡니까? 나치 세력은 현재의 젤렌스키 정권 같은 친서방 정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서방 정권을 좀 제거하겠다는 뜻을 이제 분명하게 한 상황이에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 내가 첫 번째 타겟이다. 나를 제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특수부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키예프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4천만 명이죠. 그리고 네. 유럽 정도의 굉장히 큰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한다면 이 넓은 땅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어떤 정권 교체를 하는 거 아니냐. 레짐 체인지라고 하죠. 네. 정권 교체를 해서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면은 그동안에 푸틴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한 번에 해결되겠죠. 그럼 전쟁을 해서까지 친러 정권을 꼭 박아 넣어야겠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경계가 되는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약간 쿠션 역할을 해준다고 할까요? 약간 완충 역할을 해준다고 할까요? 그 서방 세력 그런 배경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전쟁까지 감행하면서 굳이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외연적으로는 나토 가입을 시도하려 하는 건데 상징적으로 보이는 전쟁할 게는 명분이 안 되니까 이제 나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탈나치 뭐 이런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푸틴이 정말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그 유럽의 안보 질서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뭐냐면 1990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당시에 이제 나토가 동쪽으로 가서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미국하고 서방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가입국이 늘어나면서 러시아를 압박을 해왔고 그러면서 나토 국가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토의 미사일 같은 그런 무기들이 점점 밀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모스크바 한 400km 정도 거리에까지 사실은 나토의 무기가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유럽의 안보 질서 자체가 옛날에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가입해 있던 친소련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은 러시아를 향해서 지금 무기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 됐죠. 나토에 가입한 뭐 폴란드라든가 뭐 예전에 뭐 체코라든가 이런 그렇죠. 이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무기가 이제 목전까지 목을 이제 죄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해요. 또 이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또 연관이 있어요. 소련의 어떤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산업시설 같은 것들이 동부에 있다고도 하고 경제 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같이 묶어서 어떤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이유 그다음에 안보적인 이유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러시아에게 중요하죠. 네. 우크라이나를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언제든지 우리랑 합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우크라이나에게는 근본적인 또 안보 위협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싫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소련 체제에서 같이 묶여 있었다고는 하지만 원래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인데 갑자기 러시아가 야 니네 땅 우리 거야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복잡하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가 생긴 게 어찌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국경선이 그어지면서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네프르강 동쪽은 사실상 러시아 인들도 많고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러시아라고 봐도. 그러니까 그쪽이 다 이제 슬라브 민족. 어차피 다 슬라브족인데 특히 이제 동부 쪽은 거의 러시아라고 봐도 되고. 러시아 정서가 다르겠네요. 네. 서쪽은 서유럽 예전 폴란드 땅이었다 그러고 예전 뭐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았고 뭐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옛날 후르쇼프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분이 또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다 갖다 붙여준 사람도 후르쇼프고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의 친인척들이 우크라이나에 되게 많이 살고 있대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전쟁을 반대해서 전쟁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역시 푸틴은 좀 모두의 예상을 좀 뛰어넘는 행동을 늘 하네요. 사실 지금 뭐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 시위가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세계 각국에서 주요 도시마다 이제 반전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그 이유는 지금 변희정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시민이잖아요. 뭔가 군사 시설만 타격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미 뭐 수많은 영상 자료들이 우리도 확보를 했고 뭐 여러 전 세계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게 저는 그 두 가지 그림이 제일 좀 가슴이 아팠던 게 그 민가의 미사일 그 전투기 지나가다가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 버스 앞에서 딸에게 입을 맞추면서 국민 총동원령으로 떠나는 아빠.
이 두 장면은 정말 좀 형용하기 어려운, 이게 2022년에 우리가 볼 그림인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면서 좀 많이 괴로웠거든요. 근데 러시아인들이 많이 실제로 거주도 하고 친척들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민들 피해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건 우크라이나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네. 어쨌든 통합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총을 들고 계속 이렇게 같이 싸움을 하면서 내전 같은 양상이 벌어지면 이건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로는 군사적으로 불능화를 할 거기 때문에 군사시설만 타격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어디 가능합니까? 그렇죠. 결국은 뭐 그쪽으로만 날아가는 게 아닐 테니까. 미사일 아파트 같은 창고 것들이 뭐 지금 뭐 창고도 그렇고 아파트도 민간 시설에도 지금 미사일이 지금 떨어졌다고 굉장히 하는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연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원시적인 형태의 전쟁이 지금 또 벌어진 거죠. 사실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상당히 좀 고립감, 맞아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가장 기대한 거는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해줄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군사 대응 빼고 경제 제재, 그것도 몇 가지 좀 주요한 것들, 특히 이제 국제 통화 쪽에서는 또 빼지도 못한 루블화를 빼지도 스위프트라고 하죠. 예, 스위프트에서는 빼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뭐 이거 푸틴이 눈 하나 깜짝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도 좀 난처한 거죠. 지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았다고 해가지고 나토가 나설 수는 없죠. 그렇죠. 공격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없고 일단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까지 미군이 가서 피를 흘리는 거를 과연 국내 여론이 두고 볼 것이냐. 그렇죠. 거기다가 중국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대만에서 저러고 있는데 중국은 뭐 상당히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미국이 참전을 해버리면 전면전이 되니까 이거는 또 너무 참 이거 그래서 무섭네요. 이게 네. 문제가 군사 개입은 안 한다. 다만 우리는 니네한테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아주 무시무시한 경제 제재를 가할 거야 라고 협박을 해왔는데 푸틴이 이렇게 딱 보기에는 경제 제재가 아프긴 아프겠죠. 예. 근데 나름대로 이 사람이 계산을 하고 움직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경제 제재가 갖고 있는 또 맹점이 뭐냐 하면 자, 첫 번째 유럽 입장에서 볼게요. 유럽 입장에서 보면 유럽 지금 작년 10월부터 에너지 값이 폭등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러시아에 가스가 네. 없으면 네. 지금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데 과연 유럽에서 하겠느냐. 적극적으로 과연 행동할 수 있느냐?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 미국은 아예 군사적 옵션을 처음부터 배제를 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뭐 대비를 해놨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경제 제재를 세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 경제 제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러시아도 살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막 이렇게 산업구조 개편을 해가지고 오히려 원자재 위주의 어떤 1차적인 산업 기반이 제조업도 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조금 산업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서방에서 경제 제재를 받으니까 중국에다가 계속 뭐 원자재 팔고 이러면서 물건 들여오고 하면서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중국하고 러시아 대 나머지가 되는 이런 구도가 됐기 때문에 이건 또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지금 대책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독일은 천연가스 때문에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원전 다 막 없애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정에너지잖아요. 나름 그 천연가스요. 그래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뭐 독일에 가스가 없으면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게다가 역사적으로도 독일하고 또 러시아가 굉장히 묘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 쪽 그 침공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그쪽 이제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죠. 그쪽 침공을 하려고 갔다가 결국 그 추위에 독일군이 다 패퇴하면서 전세가 급격히 또 변하게 됐었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예카테리나 대제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그 여왕 있잖아요. 이분이 또 독일계 당시 프로시아계여서 뭐 이런 인종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독일의 러시아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묘하군요. 그래서 사실 이 나토 국가 가운데서도 독일하고 프랑스가 되게 주력인데 네. 여기가 제일 좀 미온적이에요. 거기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막 제재한다고 막 그랬을 때 한 달 전에 푸틴 대통령하고 러시아 이 주요 금융업 CEO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과 경제 협력 같은 거를 화상으로 또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러시아하고 유럽은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제재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 슈레더라고 들어보셨죠? 네. 게르하르트 슈레더라고 예, 예. 예전 독일 총리였잖아요. 이분이 지금 그 노드스트림 2라고 하는 러시아와 독일의 수원 사업이 있습니다. 노드스트림.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까지 바로 가스를 연결하는 그 가스관인데 이게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많은 양을 유럽에다가 많은 가스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 돈도 되고 독일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연료가 가스를 생기고.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이사회에 그 슈레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독일의 정치인들이 러시아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끈끈하게 또 얽혀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역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랑 친해지면서 만약에 전선이 확대돼 버리면 어떻게 되나. 특히 이제 중국이 또 이 타이밍에 대만 쪽을 뭐 침공을 한다든지, 그렇죠. 북한은 계속 뭐 미사일 도발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면은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너무 안보 위기가 커지면 당연히 경제에 영향을 이미 뭐 주가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상당히 타격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실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외교부에서도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은 러시아에 있는 뭐 현대차라든가 현대차에서 거기 현지 공장에서 현대차 제조를 많이 해서 동유럽 쪽으로 이제 많이 보내기도 네. 하고 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만 얘기 하셨는데 네. 어제 밤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은 푸틴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시진핑 주석한테 푸틴 대통령이 그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고위급 회담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어제 CCTV 발로 나왔어요. 중국이 원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막 붙으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활동 공간이 생기는 걸 원할 수도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이게 꼭 중국한테 유리하지만은 또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중국 대 나머지의 어떤 새로운 냉전의 구도가 짜여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뭐 중국 되게 요새 좀 비호감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과연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냐? 될 것이냐, 경제적으로나 이런 계산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대만에서 미국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전력을 여러 가지 분석해 봤을 때는 또 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중국도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얽혀 있군요. 이게 네. 중국이랑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중앙아시아 이런데 국가들이랑은 서로 이제 경쟁하는 그 관계, 그쪽에 또 경제를 누가 더 가까이 하는 또 관계도 있어서 맞습니다. 사실은 네, 맞아요. 중국이랑 러시아가 같은 이렇게 뭐 사회주의권 이래서 항상 우리가 보기엔 좀 비슷해 친하게 보이죠. 보이지만 워낙 두 국가가 패권주의적 성향 둘 다 갖고 있고 경계도 또 국경이 상당히 오래 길게 마주하고 있어서 그렇죠. 늘 이해가 이렇게 맞는 건 아니고 때론 멀어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랑 맞서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취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패권주의가 좀 팽배한 두 나라가 갑자기 발호하면서 특히 러시아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쪽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건 물론 세계 평화에 큰 지금 지장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동아시아에서도 아주 특수한 위치에 특수한 환경에 있는 나라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도대체 우리나라 외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래서 우리 외교 좀 물론 어렵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런 얘기들도 좀 해보셨어요? 우리가 진짜 애매한 위치에 있잖아요. 일본처럼 그냥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 딱 붙어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뭐 심플하죠. 근데 우리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굉장히 국력도 많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어떤 변수로서 우리는 변수야. 어떤 국제정치에 너무 변수야. 그러니까 이쪽이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던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떤 우리의 역량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역량을 정확하게 투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주체적인 역할 그러면서 우리를 건드리거나 우리를 괴롭히면 니네도 좋을 거 없어 그렇죠. 라는 식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자외교 얘기하시는 분도 좀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는 통하는데 쟤네한테 굳이 나쁘게 행동하면 우리도 다칠 것 같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느낌을 줄 필요. 어떤 행동에는 이익과 비용이 따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이익보다 클 때는 굳이 안 움직이지 움직이죠. 않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한다면 너네도 이런 비용을 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 좀 그렇겠지만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차츰차츰 어떤 까는 거죠. 그렇죠. 그쪽에서 예. 알아서 좀 괜히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는데 느끼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어쨌든 그쪽에서 소부장 들고 나왔을 때 우리 이겨냈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또 충분히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강인함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건 너무나도 인도주의적이고 당연한 생각이라고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포화와 이 전쟁이 끝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그게 최우선인 상황이죠. 더 이상 특히 민간인들,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젊은 생명들이 이렇게 좀 가슴 아픈 국제관계 속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면서 오늘 스트레이트 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권혜진 기자 오늘 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승규 기자 취재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예, 김효변과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